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좀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조금 보내놨는데 414페이지 갔다 오겠습니다. 414페이지. 이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거기 옆에다가 땡땡하고 NC 세고전학파의 주장입니다. 세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만 이해하고 수식은 나중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415페이지 보시면 거기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뭐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중앙은행이 밑줄 그으세요. 처음에 계획한 입안한 최적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최적 정책이 아니게 되어서 중앙은행이 그 정책을 바꾸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면 이걸 최적 정책이 시간에 따라서 일관성을 상실한다. 혹은 동태적인 비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세고전학파의 주장 중에 방금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몇 번인가요? 깨끗해져서 봐서 모르겠네. 네? 6번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이 세고전학파의 주장인데요.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방금 의의에서도 본 것처럼 일단 정부가 처음에 계획한 정책대로 밀고 나가면 그게 일관된 정책일 텐데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중간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을 바꿔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되고 결국 일관성 없는 정책이 일관된 정책보다 더 후생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동태적으로 비일관성을 갖는데 이게 좋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은. 그래서 최초의 정부가, 여기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초의 정부가 입안 혹은 계획한 최적의 정책이 시간이 지나서 최적 정책이 더 이상 아니게 되어서 이 최적 정책을 변경의 인센티브, 유인을 갖는 현상을 최적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시간 비일관성을 방금 우리가 봤던 그래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파이 U 평면에 자연실업률 수준이 여기 있을 것이고 자연실업률 수준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인플레이션율도 꽤 높아. 파이 제로야. 이 점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가 또 있어. 이렇게 단기 필립스는 너무 완만하게 그리지 마세요. 좀 가파르게 그립시다. SPC 단기 필립스 곡선이야. SPC 제로. 최초의 필립스 곡선이에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있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1이다. 여기 파이 1 스타 이게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이고요. 여기는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이야. 그리고 설명을 우리가 하나씩 좀 해보면 처음에 최초의 A점에서 최초의 균형 상태가 있어. A점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데 세고전학파의 주장이니까 희생이 없는
고통이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냐? 물가 저감 정책이 가능하냐? 아까 네 가지 조건하에서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축 정책을 써서 통화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사전에 공표하고 민간이 이를 신뢰하고 물가가 신축적이고 즉각적으로 신양 청산이 가능하다면 이 네 가지 조건 하에서 즉시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점을 달성하는 게 가능해. B점. 즉시 하방을 떨어져 줄 거니까 이렇게. SPC가 SPC1으로 이렇게. SPC 필립스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해줘서 그 결과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파이 1 스타. 균형점이 어떤 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물가는 파이 0에서 파이 1으로 낮추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변함이 없고 그래서 희생이 없는 고통이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책에 있는 그 기호로 갈까요? 요걸 책에는 뭐 D라고 돼 있는데 그냥 D로 갈게요. 나중에 또 그래프하고 B로 해서 상관없는데 그냥 D로 갈거요. 요 D로 요 점을 지금 그러면 여기를 그냥 D라고 하고 책하고 맞추기 위해서 안 맞춰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맞추기 이렇게 가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이 2점이라는 게 한 점 있어요. 2점. 요 2점은 최초의 필립스가 이건데요. 이 최초의 필립스 제약 하에서는 달성 불가능해. 이 점을 선택하든 이 점을 선택하든 이 점을 선택하든 이런 점들을 선택할 수 있지. 이 점은 선택 불가능해. 그런데 요로 간 다음에는요. 요로 간 다음에는 이 점이 선택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이 점이 똑같은 필립스 곡선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을 써야 돼 이제? 요로 가려면 아까는 긴축 정책을 통해서 A점에서 D점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 D점에서 정부가 요 갔더니 요 2점이 새로 보인다 이것입니다. 2점이 새로 보이는데 2점은 물가를 이렇게 희생하게 되면 내가 실업을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은 U1의 실업으로 요 실업을 낮출 수 있다 이거예요. U1의 실업으로. 그래서 요 D점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돼 이제 기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예상치 못한 정책을 써야 되고 실업을 낮추려면 확장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의 팽창이라는 이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SPC1 요 필립스 곡선상의 이동으로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갑니까? D점에서 요 E점으로 이렇게 가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 실업을 낮출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D점은 인플레도 낮고 자연 실업률 수준이니까 이 점하고 비교했을 때 예점은 실업은 낮추지만 인플레는 더 높으니까 이 점이 꼭 좋다라고 이 점보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 나중에 손실함수라는 걸 주어. 손실함수라는 걸 주는데 손실 수준이 여기서 이렇게 무차별성이 접한다고 하고 여기서 접한다고 하는 가정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약하에서 두 점에서 극소화점이 생길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극소화점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극소화점이 아니야.
여기서는 통과를 해야 돼. 이렇게. 자, 그 말은 손실 수준이 여기가 손실 수준이 작다는 거예요. 여기가 작다는 거예요. 여기가 작아. 여기가 손실이 작아.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2로 가려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2점으로 갔다고 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가 세 번째 요 2점은요. 2점은 확장 정책의 결과 일시적으로 여기에 균형이 달성될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고 새 고전 악파는 기본적으로 기대가 합리적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기대의 경우는 예측 오차가 예상치 못한 정책을 계속 쓸 수는 없고 한 번 쓰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요. 기대가 파이 뭐가 된 것을 제로가 된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고. 그렇다면 필립스가 이렇게 하방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버리겠지. SPC 자체가 단기 필립스가 SPC가 상방 이동하요. 균형은 2점에서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최초의 A점을 가버려. 그러니까 요렇게 A점에서 이렇게 D점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로 가지만 기대를 알아차리는 즉시 다시 여기로 가버린다. 물가 상승한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다시 여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최종 균형은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A점이야. 자, 정부가 처음에 고통 없는 물가 저감 정책을 시행해서 이렇게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균형은 어디예요? 요 점이죠. D점이야. 그러니까 D점은 긴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준칙 정책이고 이걸 일관된 정책이라고 그래요. 일관된 정책. 일관된 정책을 계속 썼다면 요 D점이 균형점이야. 그런데 재량 정책을 썼더니 정부가 예상치 못한 정책을 써서 일로 갔어요. 여기 가보니까 상황이 이게 더 좋아. 그래서 확장 정책을 바꿨어. 이렇게 확장 정책을 바꿨어. 그랬더니 일시적으로는 여기에 균형이지만 결국은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재량 정책을 마음껏 썼을 때 최종 균형이에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일관된 정책을 쓰는 게 똑같은 실업을 희생하면서 똑같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어서 일관된 정책이 훨씬 더 좋지 재량 정책은 열등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주장? 새 고전 악파의 주장이다. 요 손실함수가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이 점이 이 점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시경 대학에서 이게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효용함수가 준선형 효용함수라는 것을 배워요. 준선형 효용함수. 그 선형하고 비선형이 섞여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y equal x 이런 선형하고 이제 로그 함수 이런 걸 섞어버리면 선형과 비선형이 섞여 있는 준선형 효용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런 경우가 이런 첨점의 궤적들이 꼭지점의 그 효용 극대화점이라든가 손실 극소화점의 궤적들이 이렇게 수평축이나 수직축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1순환이나 2순환이나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재량 정책의 최종 균형과 이 준칙 정책의 최종 균형을 봤더니 재량 정책의 최종 균형이 열등하고 준칙이 최종 균형이 우월하다. 따라서 최적 정책은 계속해서 비일관성을 갖는데 비일관성이 갖는데 이 시사점은 뭐라고? 시사점은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새 고전 학파의 루카스라든가 그 다음에 통화주의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일관된 정책을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그 정책을 K% 준칙 이렇게 말하고 K% 준칙
여기까지가 이해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새 케인작파의 반론을 하나만 더 보면 다 끝납니다. 마지막 얘기. 새 케인즈.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요.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앞에 410페이지예요. 410페이지 기억효과. 기억효과와 필립스 곡선. 이게 새 케인작파의 주장입니다. 이 새 케인작파의 주장이 그 뒤에 412페이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억효과라는 것은, 이 기억효과는 뭐냐면, 경제에 한번 충격이 오게 되면요. 이 충격이 오면 이 경제 시스템 내에 이게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돼. 경제 시스템과 이걸 기억해. 그래서 경제가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게 경제에 발목을 잡아. 계속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것을 기억효과 혹은 경제 이력가설 이렇게 하는데요. 경제에 한번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요. 외생적인 충격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 내 각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거를 이제 경제 이력 가설이라고도 하고 써놔요. 경제 이력 가설 또는 경로 의존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경로 의존성 다 같은 말이에요. 경로 의존성이란 건 뭐냐면 현재 경제가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죠. 경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뭐 당연할 거예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경제가 현재 경제 상황이 아닌 과거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2009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이 금융위기라는 이 충격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시스템 내에 한 번 각인이 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기억 효과라는 것은 요 파이 U 평면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평면에 점선을 하나 표시해서 항상 자연 실업률 수준을 표시하라 했어요.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초기점 한 점 찍어보고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제로를 할게요. 우하향하는 이렇게 필립스 곡선이 있다. 쇼틀런 필립스 커브 SPC다. 처음에 제로다. 처음에 파이 제로니까요. 요 자연 실업률 수준이 실업률이고 요 자연 실업률 수준이 실업률이고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면 기대도 당연히 파이 제로일 거예요. 그래서 파이 제로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필립스 커브, 단기 필립스 커브다. 새 케인 작파니까 충격이 와도 어떤 충격이 올까요? 긍정적인 충격이 안 와. 부정적인 충격이 와. 지난번에 맹큐 얘기했죠? 총수요 감소 충격, 불황의 충격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충격이 예를 들어서 불황의 충격이 와요. 이 총수요 감소에 불황의 충격이 와. 그러면 불황에서는 항상 물가가 낮게 유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 이렇게. 불황이 오면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그득그득 이제 물건이 쌓이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수요가 없어. 불황의 때는. 그래서 실제 물가는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총수요 충격, 이 감소 충격, 불황의 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왔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황이 왔어. 그러면 실제 물가는 떨어지는데요. 기대 물가는 안 움직인다. 이게 잡혀있다. 갑자기 당한 거야. 이게 총수요. 경제 외성적인 충격이. 이거 외성적인 충격이, 경제 충격이 뭐 예상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의 충격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실제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대 물가는 잡혀 있으니까 곡선 자체가 못 움직이고 곡선 상에 이렇게 이동이 나타나요. 이 필립스의 궤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곡선이 잡혀 있는 상태요. 기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궤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 실업도 이렇게 크게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황의 충격이 왔을 때 첫 번째 요 단기에서는 실제 물가는 하락하는데 기대 물가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한다면 SPC 어떻게 곡선상을 따라서요. 곡선상을 따라서 균형이 어디에서 A점에서 어떤 점으로 B점으로 이렇게 가면서 실업률이 어떻게 돼? 실업률이 U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U1으로 크게 실업이 증가하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크게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단기의 불황의 충격이 어디에 경제에 영향을 주죠요. 이 큰 실업의 희생이라는 이 충격을 가해. 경제에. 그러면 새 고전학파는 새 케인즈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새 케인즈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비교해야 돼. 새 고전학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또는 통화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실업이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았냐 이게 인플레가 이렇게. 인플레가 떨어지면 이걸 민간이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알아차려. 그러니까 장기에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아지니까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즉시 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SPC1으로 기대가 파이1 expected로 낮춰지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자연 실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C로. 이게 B점에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C점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연 실험률을 복귀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자연 실험률 가설이에요. 세고전 학파는 요 실제 물가가 떨어진 것만큼 기대 물가도 똑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써지만 교과서 읽으면서 여러분 문장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당연히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실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기대 물가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SPC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요 하방 이동한다. 실업률을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요 내추럴 레이트 오브 임플로이먼트. 이 자연 실업률로 복귀한다는 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고. 그래서 새 고전 학파나 통화주의는 결국은 자연 실업률로 돌아오니까 문제가 없어. 이 불황의 충격이 결국은 다 사라져 버려. 그런데 문제는 안 돌아온다는 게 문제란 거예요. 안 돌아와. 새 케인즈의 주장은. 자,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여기 이제 새 케인즈 학파의 실업 이론, 노동 시장에 대한 시각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불황이 오면 금방 불황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지금 뭐 2000년도 말에 와가지고 지금 2016년인데 아직도 불황이잖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황이 금방 사라지냐 이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클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요. 저기에 B점에서 경제가 오래 머무른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B점에서 머물러 경제가.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신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신호 효과. 시그널 이펙트라는데 신호 효과. 여러분 불황이 오면 이제 기업이 근로자들을 물건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 악화 때문에 근로자들을 잘라냅니다. 이제 잘라내. 해고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해고를 시키면 어떤 사람부터 해고를 시킬까요?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부터.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부터 잘라내겠죠. 우리 기업에 필요 없는 사람부터 잘라낼 거 아니에요. 괜히 뭐 월급만 많이 주고 생산성이 떨어진. 보통 이제 그래서 명예퇴직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잘라내.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시장에 나오면 경기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첫 번째 잘렸잖아. 그러면 잘린 사람들 중에 제일 생산성이 떨어진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힌다 이거예요. 신호 효과를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라고도 말하는데요. 너가 처음 잘렸다는 것은 너가 그중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런 시그널을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경기가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도 이 사람들은 재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업자였는데 실직 당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이게 핵심은 자연실업률이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내부자, 외부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전부 다 모형이에요. 나중에 실업이론에 가서 다 배우게 돼요. 내부자, 외부자 모형. 내부자는 인사이더, 외부자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모델이 뭐냐면, 이 내부자는요, 근로자들 중에는 기업과 지금 취업 상태에 있어서 기업과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직을 당해서 지금 이 기업 밖에 나와서 임금 협상에 아무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얘는 뭐라고요? 실직자고, 얘는 뭐라고? 취업자야. 그런데 기업은 누구하고만 협상을 해요? 노조하고만 협상을 하지 실직당한 사람들하고 뭐하러 협상을 해? 그렇죠? 노조하고만 임금 협상을 한다. 이 내부자하고만 임금 협상을 해. 그러면 지금 잘려서 시장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실직당한 사람하고 요 내부자 지금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생산성이 높다고? 얘가 생산성이 높아. 그럼 이 생산성이 높으니까 자기 생산성에 걸맞은 높은 임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노조가 여러분, 노조가 실직 이미 당해서 지금 잘린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사지. 이미 잘려서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내부자만 협상력을 갖습니다. 기업도 이 내부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 했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 계약을 맺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도 부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이 유지가 되고 얘네들은 한번 잘리면 재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전부 다 지금 이 효과는 다 자연실업률을 높여요. 나중에 이제 노동시장 가보면 여러분 효율임금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다. 효율임금 모형, efficiency wage다. 이 효율임금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효율임금 모형은 정보가 대칭적인 노동시장이 있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케인즈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 전부 다. 정보 대칭의 노동시장은 뭐냐면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전부 다 알아. 또 얘가 열심히 일하는지 적당히 일하는지 다 알아. 감시관찰이 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고요? 임금 많이 주고, 적당히 일하면 임금 낮추고. 이렇게 다 감시관찰을 가능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적당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된다. 또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인지 낮은 근로자인지, 이제 근로자들은 자기의 뭐 생산성이 높은 것을 뭐 신호를 발송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호를 발송해서 나는 뭐 토익이 몇 점이고, 나 어떤 교육을 이수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디서 어떤 스펙을 쌓고,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스펙 자체가 그 사람의 생산성을 전부 다 완벽하게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주고 잡아두려고 하고,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낮은 임금을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 직장 안 있어.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럼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만 고용하게 돼.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높은 임금 주고 잡아두려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요 높은 임금을 줘. 그러면 이만큼 뭐가 돼요? 남아돌아. 이게 실직 상태에 남아도는 애들이 생긴다. 얘네들이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임금 주면 낮추면 되는데 고전학파는 낮추면 되잖아. 시장에 넘쳐나니까 노동자들이 안 낮춘다는 거예요. 낮추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 떨어져 나가니까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만 만난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만 만난다. 역선택 현상이죠. 두 번째, 나의 생산성은 여긴데 임금 이거 받아야 되는데 너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 이 기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죠. 태만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이 임금 준다 이거예요. 남아돌아도 임금 낮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자연실업률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세케인작파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황이 장기간 있게 되면 자연실업률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가 버린대요. 이렇게.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C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일로 돌아가네요. C 프라임. 그러니까 단기 필립스가 SPC 1까지 못 가고요. 중간에 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균형점이 여기라도. 그러면 이게 SPC 1 프라임이 되고 아까 우리가 자연실업률 가설에서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라 그랬는데요. 이 수직이 아니야. 요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 봤더니 수직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겼어. 요게 LPC인데요. LPC. 누구의 LPC예요? 세케인지 악파 LPC.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장기에는 이러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자연실업률 자체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장기 균형점은 2점이 되고 2점과 최초의 균형점을 연결하면 필립스 곡선이 장기에는 수직이어야 되는데 우하향이 돼버려요. 이게 세케인지 악파의 주장이다. 세케인지 악파의 노동시장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일단 412페이지 A점에다 최초의 균형 써놓고 A점 최초의 균형 B점은 뭐예요? B점은 뭐죠?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잖아요. 그래서 적응적 기대, 함유적 기대의 단기 균형점이야. 적응적 기대, 함유적 기대의 단기 균형점. 거기 C점 봐봐요. C점. C점은 뭐죠? 장기 균형점이죠. 예측 오류가 다 수정된 거죠. 그리고 C점은 세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장기 균형점이에요. 근데 세케인지는 이게 장기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 D점이에요. D점. D점을 끌어내서 세케인지 학파의 장기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A점하고 세케인지의 장기 균형점을 연결한 것이 우하향하는 장기 필립스 곡선에 PCL 되어 있는 거 이게 누구 거라고? 세케인지 학파의 장기 필립스의 궤적이다. (412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거기 기억 효과, 이력 현상 개념이 나와 있어요. 한번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 계속해서 경제 시스템 내에 각인되는 현상. 이거를 기억 효과, 이력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세케인지 학파의 주장이다. 자, 411페이지 넘어와 보면 411페이지 세케인지 학파가 왜 자연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했냐면 저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대표적인 이론만 가져온 거예요. 뭐 태만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4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밑줄. 불황이 해고된 사람의 생산성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 한 번 잘렸지? 가장 먼저 잘렸지? 이런 각인이 된다. 저기에 낙인이 찍힌다 이 말이에요. 일단 보세요. 실업자가 되면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유용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박탈당한다. 노동 생산성 떨어진다. 그래서 불황이 끝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불황이 왔을 때 우선적인 감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신호효과 낙인 이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개인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등이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일자리 잃으면 열심히 구직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에 구직 활동했는데 일자리를 못 찾았어. 구직행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밑줄. 구직행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이걸 실망실업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실망실업자를 실업률 통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에 포함이 되려면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일할 의사가 없어요. 실망실업자는 단년 배벌했으니까.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실업률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실망실업자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낮아, 실업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낮게 잡혀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면 자연 실업률을 높인다고 그러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망실업자는 실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직행위를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취업이 안 되는 경제 구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실직 상태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일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자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업률 통계에 잡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상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 번 실직한 사람은 밑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발달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내부자들이 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려해서 높은 실질임금을 제시하고 외부자들은 그만큼 취업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411페이지 옆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나중에 노동시장 가서 미식 기초 가보면 노동시장 가서 이거 다 배우게 됩니다. 또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화폐금융정책의 파급경로 그걸 못했네.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그 433페이지 있어요. 433페이지 화폐금융정책의 파급경로 그거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시기초로 가는데 미시기초의 12장은 여러분 크게 여기 내용 자체가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소비 이론부터 시작하는 거기 13장부터예요. 그래서 이 금융은 어디하고 가깝냐면 화폐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물 시장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화폐 금융 뒤에 얘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 것은 이 실물 부분의 총 수요부터 소비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노동시장이 제일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화폐 금융 뭐 이렇게 미시 기초를 갈 거예요. 미시 기초는 내용 자체는 좀 상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